대북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에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이 한 100여 곳 정도 됐어요. 네. 이곳에서 이제 수입을 벌어들여서 한 1억 달러 정도를 이제 북한으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아마 다시 이제 대북 제재가 조금 완화되면서 이제 중국 내 북한 식당들이 활발하게 이제 식당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핵 확산입니다. 즉 북한에 있는 핵을 다른 지역에, 즉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 파는 것들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 현장 자체가 보면 주로 이제 이 스파이들의 어떤 접선 장소로 쓰여진다든지, 네. 주로 이곳에서 핵무기와 관련해서 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든지, 아하.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선진국방연구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 자체가 보니까 중국에 나가 있는 북한의 무역상이나 다들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식당에서 중요한 무기 거래, 특히 네. 핵무기와 관련된 거래가 혹여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네. 그런 의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거래된다니까 일반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핵무기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금방 드러날 것 같은데 핵무기가 거래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핵무기 거래라기보다는 이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온갖 물자, 아하. 그다음에 그 자금, 외화, 그다음에 그 기술자.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근로자들, 그러니까 북한은 외교 공간이 많지 못하고 그걸 유지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런 중국 내에 지금 전 세계 한 125개 식당을 차렸는데 그 식당을 차리면 결국 외화도 벌고 공작도 할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면에서 아주 은폐하기가 좋은 아지트로서 최고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무슨 외교나 공무 비자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비자를 가지고 나가고 북한을 또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위장된 인력이 공작원들이 움직일 수가 있고 이런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해외 식당 해외 식당을 고점으로 삼은 것 같고 제가 거기 직접 가본 적이 있는데 뭔가 네. 사진을 찍다가 카메라를 뺏겼는데 그 종업원들은 잘 모르지만 그 어떤 공작원 같은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최첨단 이 전화기도 다 다룰 수를 안다는 겁니다. 아하. 이걸 볼 땐 상당히 훈련된 인력들이 거기 고점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제가 해봤습니다. 중국 내 근데 북한 식당이 꽤 많죠?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한 80여 개가 중국에 있고요. 이게 네. 무려 22개 도시, 네. 상해까지 있고 선양, 단동, 연길 중요한 도시에는 거의 다 나가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이것을 공작 근접으로 그렇군요. 활용하기에는 최적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80여 개 식당이 중국 곳곳에 흩어져 있고 핵을 만들 수 있는 물질과 자금 이런 거가 거래가 된다. 근데 이게 미국이 몰랐을 리 없잖아요. 미국도 그럼 계속 예의주시하고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네, 미국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이번에 그렇죠. 문제가 제기된 것도 미국의 연구원이 네.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근데 미국이 모를 일이 없고 원래 식당 자체가 북한 식당 자체가 공작 거점이고 또 바로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자재를 수입하기 위한 돈을 또 마련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보 수집하는 게 바로 이 식당이 바로 가장 큰 임무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식당들이 이제 이런 일을 하다가 많이 또 폐쇄됐다가 또 다시 열렸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문제는 식당 말고 중국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무역회사가 대부분 문은 닫게 됐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겠지만 단동에서 중국인이 운영하던 대규모 무역회사가 바로 중국 당국이 바로 제재를 하면서 그랬죠. 혐의점을 잡았는데 그때 잡았던 게 바로 미사일 연료라든가 네. 미사일 탄두를 만드는 공작기계, 핵탄두 깎는 공작기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무역회사가 있는데 이런 업무가 이제 식당으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네. 그걸 이제 미국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군요. 자, 우리가 여행 가고 관광을 가더라도 단둥 같은 데 가면은 한 번쯤은 꼭 들러보는 북한 식당. 글쎄요, 이곳이 그런 식으로 악용이 되고 있다. 미국도 이미 알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후반부터 북미 고위급 회담이 예정돼 있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요, 이 장소와 상대방, 카운터파트를 드디어 공개하면서 비핵화 검증이 먼저다라고 다시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I'll be in New York City at the end of this week meeting with my counterpart Kim Young-chol. We've had success in just a handful of months since this past June, and we continue to make good progress. I'm confident that we'll advance the ball again this week when I'm in New York City.
It is not only complete denuclearization, but our capacity to verify that that has taken place is also a prerequisite to lifting economic sanctions.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송에까지 저렇게 나와서 저 얘기는 사실 그동안 언론에 많이 반복되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직접 방송에까지 출연하는 걸 보면 북미 이 실무 회담을 앞두고 뭔가 압박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이제 바로 미 북한 간에 이제 고위급 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현재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이 회담이 굉장히 앞으로 난항을 겪을 거다. 왜 그러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리스트를 신고하고 검증을 해야 유엔 제재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고, 네. 북한 입장에서는 신고를 하면 그 신고 자체가 미국의 폭격 목표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 신고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일단 유엔 제재부터 해제해라. 라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폼페이오 장관은 여기서 우리 절대로 원칙을 바꿀 수 없다는 거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나름대로 신고하고 검증받도록 하려고 압박을 가하는 것인데 네.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곧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 고위급 회담이 열리니까 네. 앞으로 회담이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메시지도 주면서 네. 중간선거에 이용하려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중간 선거를 오히려 좋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제스처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안 박사님, 이 북한의 반발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동안 경제 발전에만 열을 올리는 줄 알았더니 신년사에서 얘기했던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으름장을 놓고 있네요. 맞습니다. 금년 4월에 북한이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를 열어서 이제 우리는 핵무력 건설은 일종의 스탑을 하고 경제 발전에 치중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동안 미국과 이렇게 기싸움을 해보니까 지금 마땅치 않고 네. 이번 중간 선거 후에 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핵무력 병진 노선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성으로 나오고 있는데 먹힐까요? 제가 볼 땐 미국에 거의 먹힐 리가 없고 네. 아마 미군 중간 선거 이후에 보다 북한을 더 압박하는 네. 그런 공세적인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8년 동안 사형과 무죄를 오갔던 이 의사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 1995년도 6월에 아주 화제가 됐던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서울의 불광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네. 9시 한 40분 정도였는데 불길 바깥으로 쏘는 연기를 보고 경비원의 신고로 소방관이 출동을 해서 화재 진압을 하고 나니까 불은 안방 쪽에서 났던 거예요. 그래서 네. 침대 안방 쪽을 태워서 바깥쪽까지 연기하는데 문제는 그 집에 이 아내, 지금 화재가 되고 있는 치과 의사의 아내하고 어린 딸이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네. 근데 명백하게 화재와 상관없이 숨진 거예요. 어. 그리고 이 내부를 봤더니 다른 증거물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어서 네. 이것은 이 두 사람을 살해한 이후에 흔적을 지우기 위한 고의의 화재다라는 것이 이제 경찰의 수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자, 명백한 타살 흔적 그리고 방화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 흔적이 없는 그런 범죄였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남편을 제일 먼저 용의선상에 올려놨는데요.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증거였죠? 사실 이 사건이 유죄, 무죄 하는 사법사상 가장 오랫동안 공방이 벌어졌던 네. 사건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남편이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 네. 7시에 출근을 했는데, 지금 그 부검을 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검을 하는데 이제 시신이 따뜻한 욕조, 물이 따뜻한 욕조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상황에 보니까 과연 그러면 이 시신이 언제 사망했느냐? 사망 시점이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경찰 입장에서 보면 그럼 누가 사망했냐는 용의자를 딱 추적을 해보니까 예전에 이 부인이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네. 인테리어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알리바이가 확실한 거예요. 네. 근데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은 그날 7시에 본인이 출근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날 병원을 개업을 해서 첫 출근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유일하게 본 사람은 남편밖에 없는 겁니다. 그땐 살아 있었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시에 분명히 딸과 부인이 이제 배웅을 받고 자기는 출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게 7시였거든요. 근데 시신을 부검해 보니까 이게 지금 시신이 7시 이전인가 이후에 따라서 이 남편이 그러네요. 용의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네. 부검 결과는 7시 이전에 죽었다는 것으로 이제 이후에 죽었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되니까 남편한테 바로 혐의가 씌워졌던 것이죠. 그리고 또 경찰이 파악한 바로는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있었다.
충분한 범행 동기를 찾았다 했는데 어떤 동기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편과 사이에 조금의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내연의 남자가 그동안 결혼 전에 불륜을 이런 남자가 있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병원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이쪽 처갓집 시댁하고 좀 부인하고 좀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남편이 어떤 그 자신 부인의 어떤 불륜 사실을 알고 좀 격분을 해서 이런 범인을 저진 거 아닌가라고 경찰은 검찰은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결국 이 사건, 당시에는요, 이 사건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엘리트 의사가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한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그래서 1심에서는 사형 선고가 이루어진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완전히 뒤집혀서 무죄가 선고가 됐다고요? 사실 이게 경찰, 검찰의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 장소에서 별다른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검찰도 사실 구속하는 데만 2개월이 넘게 걸렸었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간접적인 증거들을 종합을 해서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했는데 문제는 2심에서 이 남편이 7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네. 근데 출근했는데 이 두 사람, 숨진 아내하고 딸이 그럼 7시 전에 숨졌어야지 남편이 살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사망 추적 시간을 정확하게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출근 이후에 해쳤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아시겠지만 형사처벌하려면 특히 살인죄를 인정하려면 정확하게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2심에서 봤을 때는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다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유죄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법원- 2심으로는 다시 돌아간 거예요? 네, 근데 2심에서 다시 또 무죄가 나왔어요. 아하.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당시에 우리나라 법의학자들의 얘기만으로는 이걸 믿을 수가 없다 해서 변호인 스위스의 법의학자까지 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네. 스위스 법의학자가 여러 가지 어떤 뭐 그 당시 스위스에서 쓰이는 기법들을 주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직장 내 온도 측정 같은 것으로 그 당시로서는 우리는 별로 하지 않았는데 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7시 이후에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7시 이전에 사망했을 수도 있지만 7시 이후에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거고 네. 결정적인 게 이 변호인들이 학교 운동장에 당시 모의주택을 만들어 놓고 화재 실험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무슨 실험을 했냐면 불을 질렀더니 네. 하얀 연기가 한 5, 6분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경비원이 봤었을 때 하얀 연기가 나왔다는 건데 까만 연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7시 이전에 7시에 출근을 하고 1시간 뒤에 만약에 나중에 불이 붙었다면 검은 연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사망 직후에 살해 직후에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7시 이후 남편 출근 이후에 누군가가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무려 8년이나 걸린 기나긴 법정 투쟁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피해자 남편은 사형과 무죄를 여러 번 오가면서 생사의 기로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습니다.